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안 올라가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의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이 하락의 의미는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보시면 시장은 계속해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하락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시장은 좀 혼조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봐도 좀 그렇고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도를 봐도 색깔이 여전히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죠.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전일과 비교해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의 위치가 바뀐 것 정도가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전일에는 IT 빅테크만 초록불이 딱 들어와서 상승을 하고 나머지 이쪽 삼각형 부분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전부 빨간색이라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젯밤은 보시면 색깔이 좀 바뀌어 있죠. 그죠? IT 빅테크가 좀 주도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좀 초록불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나머지 친구들은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는 나스닥이 IT 빅테크가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고 S&P는 좀 시장을 좀 방어하려고 했던 뭐 그런 성격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고 어젯밤 마감에 대해서 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젯밤 어떻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냥 계속 시간을 잘 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어젯밤엔 좀 약했으니까 어떤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IT 빅테크가 약했다면 긴축 우려가 다시 살아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재밌게도 어젯밤에 그런 경제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경제지표를 보시면은 어젯밤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뭐 영국의 GDP도 발표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 미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미국의 지표들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이 지표인데 미시간 관련된 이런 지표들인데 얘네들이 긴축 우려를 자극했기 때문에 나스닥과 IT 빅테크가 조금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는데 요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2.9였는데 3.2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냥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인데 4.4가 예상치였는데 4.5가 나왔습니다. 아마 요건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일 거고요. 요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일 겁니다. 5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예상치들이 각각의 인플레이션 기대값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더욱더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은 이제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이나 뭐 컨슈머 센티멘트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상치가 59였는데 53 나오고 63이었는데 57 나오고 67이었는데 64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소비자들의 뭐 심리 상태, 경제 상태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동시에 같이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인플레는 높아지는데 경제는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어젯밤엔 살짝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난리가 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낼 정도의 그런 지표들은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는 좀 약한 거고요. 그냥 인플레 우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는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 어쨌든 어젯밤에는 그냥 일단 경기 둔화나 아니면 그냥 긴축 우려가 나와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좀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연준에서 그 어떤 인플레 어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좀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거다. 인플레와의 싸움이 길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어젯밤에 이 데이터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좀 나온 거고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25bp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확률이 좀 높아지기도 했고요. 이 전반적인 이 금리 인상 확률에도 조금씩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이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끝날지 이런 경로가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확률들은 저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그 전날 40%까지 치솟았던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한 31% 정도로 조금 떨어졌고 뭐 이 정도 조금씩 수치가 변하는 정도고 어떻게 좀 큰 이 경로의 예측 자체는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혹은 시장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단지 이제 어젯밤 그런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볼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재료들도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옐런이 했던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옐런이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로는 뭐 예를 들면은 언제 재무부에 현금이 바닥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네 빨리 협상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이런 이야기 했고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의회에서 합의에 실패한다면은 뭐든지 조금은 좀 디폴트가 좀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발언들이 정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시장에 또 악영향을 좀 미쳤겠죠. 잔잔하게요. 엄청 강하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테슬라의 뭐 중국에서 리콜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좀 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젯밤에는 IT 빅테크가 좀 얻어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좀 잡설이 길었는데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이제 너 나스닥 포지션 청산했냐 안 했냐 궁금하실 텐데 또 어떻게 하루 또 더 들고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주도적으로 하락을 하고 애플이 어젯밤에 주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하방을 당장 뭐 때려치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나스닥은 상승 추세인 거고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도 됐고 그죠? 상승 추세란 말이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는데 하락을 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더군다나 이 상승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어떤 그 투자 방법상 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이건 그냥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나 다행히 뭐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그렇게 성과 좋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건 앞으로 뭐 성과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이런 거는 앞으로의 그 본인의 어떤 투자 습관의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쨌든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지금 분명히 하방으로 베팅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근거가 나오려면 최소한 다시 13,300을 강하게 붕괴시켜 줘야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그나마 자그마한 근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뭐 자그마한 근거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물론 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방을 뭐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뭐 들고 가 본다 이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긴 한데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계속 미련을 떨면서 지금 하방 포지션을 나스닥을 들고 가고 있긴 한데요. 이게 분명히 어떤 투자의 어떤 뭐 정석적인 투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긴 하나 일단 뭐 어쨌든 뭐 실전 투자는 그저 뭐 실전과 이론은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뭐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젯밤에 뭐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들고 갔다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인데
30분봉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는 이 개장 전에 여기서 이렇게 3중 고점을 약하게나마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3중 고점을 미세하게나마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제가 미국 증시 초반에 유심히 쳐다본 거는 이 3중 고점형에 만들어 놨던 이 자리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를 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빨리빨리 포지션 청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3중 고점형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장 초반에 약간 좀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윗부분이 다 꼬리가 되면서 이 자리를 저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래서 3중 고점형 혹은 여기까지 해서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낸 뒤에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봐서 그래서 일단 홀딩을 좀 더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 손해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13,300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는데 13,400 언저리니까 뭐 어차피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미련을 떨어보자,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거 다중고점형만 보고 나서 홀딩을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시점에서 여기 밤 11시 시점에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된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경제 지표를 보고 사실 홀딩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사실 경제 지표를 보고 홀딩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한 거예요. 경제 지표가 어젯밤에 이제 긴축 우려라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안 좋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어쨌든 새로운 재료긴 하니까요. 물론 뭐 긴축이란 재료 자체는 써먹은 재료입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또 신선한 재료가 등장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에 맞게 또 대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때 사실 좀 홀딩하고 오늘 밤을 계속 그냥 버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홀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일부 약간 되돌리긴 했는데, 일단 뭐 약간 되돌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뭐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뭐 하루 더 홀딩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P는 뭐 특별히 할 말 없죠, 그죠? 네, S&P는 계속 박스권이고, 다만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딘가를 잘 못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물론 큰 박스권인데요. 큰 박스권 안에서도 좀 자세히 보면 이 415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못 넘어가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한 4200까지가 이렇게 박스권인데요. 이것도 좀 작게 보면은 박스권 중간이 4150이거든요. 지금도 박스권 중간을 못 넘어가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에도 조금씩 어떤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이야기가 요 정도까지 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제 미시간 지표 뭐 저런 게 나왔는데, 뭐 저런 어제 발표된 저런 지표가 엄청난 뭐 게임 체인저가 되거나 아직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좁은 박스권이라고요. 좁은 박스권이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박스권을 돌파한 척 했죠. 졸업을 했어요. 물론 뭐 졸업해서 물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박스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하여튼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었냐. FOMC 회의 있었고, 고용지표 있었고, 뭐 물가지표 있었고, 무언지표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재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미시간에서 무슨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엄청난 재료이겠냐, 그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겠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시장을 어떻게 좀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 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매일 밤 무슨 지표가 나오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니까 S&P나 이런 것들은 박스권 중간에서 지금 비리비리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우리가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아예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자그마하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재료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정하겠죠. 그죠? 이러한 지표들의 영향이 누적돼서 결과적으로 아래로 가든가 결과적으로 위로 가든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참 몇 가지 참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저기 애플, 사실 어젯밤에 애플도 좀 잘 보고 있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젯밤에 이렇게 어떤 레벨을 어젯밤에 어딘가를 살짝 돌파한 척 해놨으면 더 올라가는 게 맞다란 말입니다.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미시간 인플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플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간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지지선은 요겁니다. 이날 장대 양봉, 여기 5월 5일날 만들어놨던 이 장대 양봉에 시가를 붕괴시키는 게 중요한 자리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박스권이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가야 될 때 못 가고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부담스럽죠. 이런 것도 뭐 나스닥을 홀딩하게 한 뭐 자그마한 이유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 있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전과 좀 다르긴 합니다. 수월하게 이렇게 올라갔었던 지난번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선 무려 6거래일이나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기는 좀 괜찮은 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애플도 좀 비리비리하다. 애플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은행위기 관련해서 어제 이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봤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은행 ETF입니다. 지역은행 ETF인데 어젯밤에 급락을 했었어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어젯밤에 일단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급락 위기였는데 급락 위기를 잘 넘겼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긴 좀 애매하죠. 그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당장 지금 뭐 대폭락을 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때 같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 잘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솔직히 이게 어젯밤에 급락도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급락은 안 했습니다. 잘 버텼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시장의 여전히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어떤 그런 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 그죠? 뭐 독일 증시 쳐다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엄청나게 좁은 박스권에서 엄청나게 답답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사실 요즘에 반응이 좀 굉장히 독특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레벨업이 됐습니다. 추세를 전환시켰어요. 레벨업되고 추세를 전환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레벨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 조금 좀 오바이긴 한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딘가 한 102.5 정도 부근이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였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박스권 상단은 어젯밤에 눈에 띄게 돌파한 착을 했죠. 그렇다면 일단은 달러는 뭐 상승 추세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죠. 박스권에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여전히 어떤 답답한 박스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최소한 어젯밤 단기 상승 추세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최소한 달러가 이제 레벨 다운이 돼갖고 아래쪽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확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달러가 죽을 위기는 당분간은 달러가 죽을 위기는 좀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상승 목표치는 뭐 많이 열렸습니다. 여기 어딘가에도 저항이 있고, 뭐 여기 어딘가에도 저항이 있고, 뭐 여기 어딘가에도 저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상승 목표치는 열렸다.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움직임이 정말 지금 재밌긴 해요. 어젯밤에 이제 긴축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겠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솔직히 근데 좀 그렇게 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젯밤 미시간 지표 때문에 저렇게 달러가 올랐다고 약간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즘 달러가 떨어져야 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경기 둔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데 달러 가치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또 그리고 뭐 은행 위기 뭐 이런 걸로 그죠? 네, 은행 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가 뭐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도 달러 약세 요인인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긴축이 끝나간다,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게 달러가 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유로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니죠. 유로존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냐. 더군다나 이번 주에 영국에서도 금리를 25bp 인상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로존은 인플레가 훨씬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달러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는 게 더 적합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요, 달러는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게 훨씬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게 지금 아래쪽으로 안 가고 있죠. 오히려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전저점을 살짝 탈출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다,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래일 연속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는 분명히 어떤 뭔가가 작용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뭔가가 유로존도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그런 의견이, 유로존 금리 인상 종료설이 살살살 이제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유로존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이야기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죠? 유로존 CPI는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유로존 유로존 금리 인상 중단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데,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최소한 6개월, 이런 통화 정책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자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럴 때 긴축 우려가 정말 심각했을 때 의외로 달러는 이때 삼중 고점형을 만들고 꺾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원달러 환율도 1440원 터치했다가 쭉 꺾인 거고요. 이때부터. 사실 이때 작년 여름 이때부터 해서 달러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긴축 우려 엄청났잖아요.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때부터 먼저 꺾였단 말이에요. 사실 이때는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속도를 늦춘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오던 게 이맘때였어요. 시장의 어떤 정설도 아니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제가 알기로 한 10월 달쯤이에요. 이 정도 시점이었거든요. 작년 10월쯤. 이 처음으로 나온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떤 긴축 속도 조절론이나 아니면은 뭐 연내 금리 인하론을 이런 걸 미리 선반영시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약간 유로존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로존 이 금리 인상 종료 이야기가 사실 며칠 전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처음으로 이쯤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짧은 기사 하나로 이야기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있었던 이런 닉 티밀하우스의 이런 일들 생각해보면은 지금 어쩌면 달러는 벌써 유로존의 금리 인상 종료를 선반영하는 그런 과정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이런 과정과 비슷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좀 약간 좀 그 안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당연히 긴축 우려가 있는데 달러는 올라가지라는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제가 집중을 안 해서 솔직히 이렇게 달러가 떨어질 거라는 걸 잘 못 잡아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도 좀 뭐 나스닥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시기라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때와 달리 약간 좀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어떤 그죠? 그 유로존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선반영되고 달러가 추세 전환하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때가 아닌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달러가 하여튼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유로존의 금리 인상 중단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야. 달러는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도장 찍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요. 계속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또 달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유로존도 연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요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금리도 그렇습니다. 금리도 보시면 어젯밤에 일단 올라왔죠. 긴축 우려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죠. 박스권입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보이고 있고, 물론 하락 추세예요. 잘 보면 하락 추세입니다. 잘 보면 하락 추세인데 하락이 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금융시장은 이 움직임이 잘 없다. 어떤 이슈에도 잘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자그마한 재료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쭉 살펴봤고요. S&P 지수의 S&P의 하방 포지션은 더 늘었더라고요. 선물 매도 포지션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76까지 찍혔습니다. 예. S&P에 대한 하방 베팅은 계속되고 있다. 매도 베팅은 계속되고 있고, 재밌는 건 나스닥의 롱 베팅은 늘어나고 있다. 나스닥의 상승 베팅은 늘어나고 있다. 재밌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그죠, 그 주식들 하락했으니까 원자재들도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 보였을 겁니다. 달러가 상승했으니까 원자재들 안 좋은 모습들 보였을 거다. 국제유가 하락 마감했고, 이런 건 경기 침체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전날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반등 정도가 나왔다. 근데 일단 방향성은 아래로 왔다. 아래쪽으로 굳어졌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 아까 안 봤나요? 변동성 지수는 일단 살아나야 될 자리에, 일단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박스권에서 박스권 안에 있고, 이렇게 삼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 나스닥 변동성은 저기 보시면은 어젯밤에 여기 전저점 부근을 한번 터치하고 왔습니다. 전저점 부근이 어디냐면은 2021년 10월달 이쯤 만들어 놓은 저점 자리가 있는데요. 어젯밤 이제 이런 자리를 한번 탁 터치하고 나서 지금 일단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에요. 나스닥은 변동성이 지금 잘 죽어가고 있죠. 그죠? S&P 빅스와 다르게요. 그만큼 그만큼 지수가 좀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오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런 게요. 아무튼 근데 변동성 지수, 빅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전히 삼중바닥형으로서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있다. 나스닥도 S&P의 영향을 받는 시장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안심은 할 수 없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국 증시는 일단 안 좋은 영향 받겠죠. 그죠? 한국 증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원래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고, 코스피가 이제 문제겠죠. 코스피는 선물 324가 이제 하락 추세냐 마냐를 결정하는 그런 라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선물 324를 본격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겠죠. 일단은 지지를 했는데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일단 붕괴돼서 아마 출발을 하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테스트하겠죠. 아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은 급락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풋옵션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그거란 말이죠. 이 미국 증시 움직임 보세요. 하루에 0.3%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지 혼자 급락하고 폭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더라도 일단 월요일에 하락 출발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일단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지 않겠느냐 싶고요. 환율은 어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환율은 상승 압력 받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은 이 1340원대의 어떤 저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고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기존 포지션들 잘 유지하시면 되고, 다음 주도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